있어요? 그러면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노리는 대상, 타겟이 되는 컴퍼니는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 어떤 회사를 타겟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공격했는데 끄떡도 안 하면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격을 했는데 이 헤지 펀드들은 그렇게 많은 지분을 들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들인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은 많은 투자 수량을 갖고 있지만 헤지 펀드들은 보통은 소수 지분권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많이 행사해요. 소수 지분권자의 권리는 일반 상법상 이제 3% 미만의 주주 또는 뭐 상장사의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1%, 0.5% 이렇게 이제 다 제한이 다른데요. 소수 지분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배구조가 아주 절대적인 지배주주가 있지 않거나 그 지배주주의 어떤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회사가 보통 타겟이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들어갔을 때 일반 주주나 또는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 대주주가 아니고 보통 소수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가 대주주에 맞서서 대항을 하려면 다른 주주들이 자기 편이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지배구조 자체가 잘못되어서 다른 주주들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실제 회사는 굉장히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실제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경우, 근데 그 원인이 잘못된 지배구조나 특별한 어떤 원인 하나 때문인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다른 주주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 내 주식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잘 해결이 안 돼. 근데 이 문제는 대주주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군가 나타나서 바꿔주길 바랄 수 있겠죠. 이럴 때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타나서 다수의 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활동도 하고 뭐 주주 제안도 하고 막 언론에 이런 것에 찬성하시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투표를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유임장 경쟁을 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타겟 컴퍼니가 되는 회사는 지배구조가 불안정하면서도 어떤 수익 창출 가능성은 높지만 실제 주식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어서 내부에 불만이 있는 회사일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배구조상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공격자가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뭐 많이 쓰는 방법들이 보통 주주 제한, 아까 말씀드린 또 위임장 경쟁, 그리고 반대 캠페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주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주주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주주총회에다. 주주총회는 보통은 이제 가장 먼저 이사가 주주총회 선임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주총회 소집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은 보통 이사회에서 결정된 목적으로 주주총회 개최하겠죠. 근데 주주가 소수 주주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같이 결의해달라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주주 제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주 제안에는 이제 소수 주주가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우선 그 지분권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상장 회사다. 그럴 때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3% 이상을 갖고 있는 소수주주가 이렇게 주주총회에 내가 원하는 거를 결정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 이상,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했을 때 주주 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2020년에 상법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제542조의 제2항에 따라서 만약에 6개월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을 3%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 제한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수 주주이지만 어느 정도의 지분권을 확보하고 있으면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반대투표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투표 캠페인이란 건 뭐냐면 뭐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지 말라라고 막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뭐 언론에 보도도 하고 막 일간신문 1면에 광고를 내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엘리엇이 신문 광고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엇은 홈페이지를 개설했거든요. 그런 데다가 뭐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십시오라고 뭐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건 가정적인 사례인데 뭐 그렇게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반대 의사를 개진해 달라고 일반 국민이나 그러니까 여론전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주주들에게 막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 투표 캠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보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90% 찬성을 한다고 해요. 참석한 주주들의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데 이게 만약에 반대, 그러니까 부결이 되지 않더라도 한 뭐 60% 찬성으로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찬성표를 얻은 안건에 대해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주주가 많이 동의하지 않는구나라는 시그널을 받고 경각심을 갖고 회사에서 이제 경영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또 반대투표 캠페인이라는 것을 주주 행동주의 일환으로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되게 많이 보시는 게 위임장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위임장 대결은 뭐냐면 우리가 주주총회 참석할 때 주주들이 자기가 직접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를 못할 때 또는 참여를 못할 때 누군가한테 위임장을 주면서 나 대신 의결권을 행사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결권을 이제 위임하는 행위가 이제 위임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많은 사람의 위임을 받게 되면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뭐 대표이사 A라는 사람을 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대표이사 A의 선임을 반대한다면 막 서로 주주들한테 일반 주주들은 사실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야 내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이유로 난 A라는 주주를 반대해. 그러니까 나한테 주주 의결 총회에 참석해서 의결할 권리를 위임해줘라고 하는 경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반대파에서는 아니야 뭐 이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회사를 되게 잘 발전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나한테 그 위임장을 줘라고 이제 위임장 대결을 하게 되죠. 이거 프록시 컨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위임장을 받겠다고 대결하는 게 위임장 대결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헤지 펀드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칼 아이칸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엘리엇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막 되게 긴 장문으로 이런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배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개 서한을 뭐 배포하기도 하고 회사에 직접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방식은 이제 자기가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도 해요. 주주총회를 자기가 이런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테니까 열어주십시오라고 이사에게 청구를 하면 이사들은 이제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무조건 이제 바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때 주주총회 소집을 거절할 때는 소수 주주가 직접 법원에 가서 나 이런 안건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가 거절했다라고 하면서 직접 법원에 소집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임시주총 소집을 하고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 게 뭐 보면 뭐 대표이사 해임권 뭐 이런 것들 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또 감사 선임의 건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경영권이라든지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하고 그때 이런 수단으로는 상법에 이제 기재된 뭐 주주 제한이라든지 뭐 위임장 경쟁이라든지 임시주총 소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살펴봤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럼 이런 어려운 내용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럼 사례는 어떤 게 있냐? 이제 아주 최근에 있었던 게 사실 우리가 흔히 많이 요즘 들었던 그 SM 관련된 사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이제 회사가 약 0.9%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 이전에도 이제 뭐 2019년도에 KB 자산운용이 SM의 최대 주주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이라는 데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장기간 프로듀싱 계약을 해왔으니 요 둘이 합병을 하던지 해라라고 하면서 주주로서 주주 서한을 발송했었다고 해요. 근데 2019년도 당시에 회사는 거부 의사를 표명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2022년 3월에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또 이제 펀드가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와의 용역 계약을 종료해라라고 공개 서한을 보낸 거예요. 회사를 상대로 의사를 이제 뭐 강요하거나 또는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개 서한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실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회사에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감사 선임의 건을 주주 제안을 통해서 또 상정까지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주 제안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주주로서 감사를 선임해라. 자기들이 이제 어떤 추천하는 그 감사 후보를 선임하라고 제안을 하고 상정까지 되어서 주총에서 이제 결의가 된 이런 사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12월에는 얼라인 파트너스가 다시 사회이사 과반으로 이사회를 구성해라. 사내이사만이 아니라 사회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을 하라라고 했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경영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비공개 주주 서한도 발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SM은 얼라인 파트너스 측의 인사를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을 하고 향후에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포함된 임시 사회이사 후보 추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또 신임 사회이사 추천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거죠. 이렇게 약간 자기들이 이거는 뭐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2월 달에 2023년 2월에 SM이 카카오와 전략적인 제휴를 발표를 하면서 카카오의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그걸 공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때 이 전환 사채와 신주 발행과 관련돼서 여기에 아마도 최대 주주분은 전혀 이제 관여하지 않았고 아마 반대 의사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때 이 지분이 이제 인수가 되게 되면 카카오 쪽 지분 같은 경우는 9% 정도를 이제 전환사채와 신주 유상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9%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아마 최대 주주의 지위가 굉장히 좀 흔들리는 상황이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대 주주는 반대하는 막 서한을 냈다고 할까요? 발표도 하고 막 방송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고 막 굉장히 크게 대서특필됐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이브의 자기의 지분 14.8%네요. 이 매도를 하면서 나의 편이 되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뭐 K-팝 시장의 더욱더 큰 발전과 이제 창의성을 위해서는 카카오보단 하이브가 더 전략적 파트너로서 적합하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제 자기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되죠. 전략 매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이브는 이제 2월 10일부터 20일 동안 그 당시 주가가 아마 10만 원이 안 됐을 거예요. 안 됐는데 12만 원에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 공개 매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 KRX 시장을 통해서 이제 매도 매수를 원래 하는 게 원칙인데 장 외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KRX 시장 밖에서 직접 회사에게 매도 매수 회사는 나로부터 주식을 사고 이제 투자자는 그 회사에 직접 주식을 판매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건데 요거를 직접 가격 주가 얼마에 살 건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수 행위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특정해서 감독원에 이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개 매수라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요. 요 공개 매수 제도를 통해서 공개 매수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14% 주당 12만 원에 자기가 주식을 모두 사겠다라고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는 주식을 많이 사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때 왜냐하면 12만 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12만 원에 그 공개 매수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내가 그냥 KRX에서 주식을 판매하면 예를 들면 13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왜 그거를 공개 매수하는 데다 팔겠어요? 그 하이브는 주식을 생각보다 많이 취득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근데 3월 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카카오에게 카카오를 상대로 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 자체가 우선 지금 더 이상 발행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9%를 취득하기로 했던 그게 취득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SM엔터는 카카오 유상증자와 어떤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라고 또 공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3월 7일에 카카오가 SM엔터의 주식을 자기들은 그럼 공개 매수하겠다. 내가 전환사채 발행은 막혔으니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진 못해도 나는 35%까지 비싼 값 15만 원에 사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 라고 공개 매수를 발표를 한 거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날 이제 SM엔터의 주가가 상장 이후 최고가인 16만 원을 돌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지금 공개 매수해서 주식을 누가 더 많이 취득하냐의 이 경쟁 중에 있는데 하이브는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16만 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너무 큰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식을 계속 취득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진 거죠. 비싸졌기 때문에 하이브는 여기다 계속 돈을 투입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일에 이 카카오와 하이브가 SM 인수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냥 합의를 하겠다. 카카오가 SM의 경영권을 가져가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표를 했고 그래서 또 최근에 하이브는 SM엔터의 지분 전량을 공개 매수를 통해서 카카오에게 매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최고 승자는 카카오가 된 거죠. 이제 돈 많이 썼지만 카카오가 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안에 숨은 승자는 온라인 파트너스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파트너스는 0.9%라는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이런 주주 제안을 통해서 이제 회사를 이제 뭔가 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 처음에 자기가 취득했던 이제 지분 가격의 거의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 주식에 대한 이제 시세 차익을 얻었겠죠. 뭐 제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온라인 파트너스는 어쨌든 지금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굉장히
그 주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했을 거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수주주들도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됐죠. 그걸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8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된 거니까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개개인들은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계기가 어떤 계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 자체가 실제 경영 개선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걸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SM의 지배 구조가 실제 변경되었죠. 그분이 뭐 자이든 타이든 하이브에 팔고 나가면서 어떤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주의 펀드나 뭐 다른 기관들이 지적했던 어떤 계약 관계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발전돼 나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주들은 굉장한 이익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어떤 행동주의 펀드가 실제 행동한 것을 통해서 기업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실사례를 우리가 목전에서 보았다라는 데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의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바뀌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어떤 주주 제안을 하고 기업에 대한 이제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슈를 제기하고 뭐 경영진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실제 주가가 굉장히 상승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 좀 평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라질 여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흔히 말하던 기업 사냥꾼 이런 이미지에서 어떤 소액 투자자들 또는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떤 사람들, 단체로 이미지가 조금 더 변경되어 가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은 게, 요거는 아주 최근 사례인데,